운몽입니다. 오케이. 됐나? 우선 구운몽하면 지금 제가 써놓은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니까 꼭 이 부분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특히나 제목의 의미 있죠? 구운몽. 이 같은 경우 소설 문제로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외워둬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목의 의미부터 살펴볼 건데 아직 안 써. 다 써. 자, 가봅시다. 구운몽의 제목의 의미입니다. 구운몽 제목이. 그러니까 구운몽이라는 거 그대로 직역하면 아홉 구름의 꿈이라는 거거든. 아홉 구름의 꿈.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우선 아홉 글자입니다. 아홉 글자. 자, 이 구운몽의 등장인물 총 누구? 성진이랑 그 다음에 팔선녀. 오케이? 그래서 이 구라는 숫자 자체가 성진과 팔선녀를 합친 총 몇 명? 9명의 등장인물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은 성진과 팔선녀라고 하는 총 9명의 등장인물 수고, 여기서 조금만 의미를 더 보태보자면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깨달음을 얻는 주체는 성진뿐만 아니라 팔선녀도 나중에 가서 깨달음 얻는 주체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깨달음의 주체라고 합시다. 깨달음의 주체 수가 총 9명이나 있다. 9명. 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자유, 방랑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때? 쉽게 흩어지는 존재잖아. 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생겼다가 금방 흩어지는 존재.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인생 무상이 되는 거지. 인생 무상. 그리고 구운몽에서는 이 인생 무상이 바로 주제의식이 되는 거죠. 주제의식. 자, 그 다음에 몽 같은 경우에는 꿈 몽자를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줘야 돼요. 우선은 첫 번째로 몽이라고 하는 것은 성진이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공간이다. 깨달음의 공간. 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가고 우리가 제목에서 파악해야 될 건 이거야. 자, 성진이 현실에 있다가 어디로 가게 돼? 꿈으로 가게 되고, 그렇지? 다시 꿈에서 어디로 빠져나와요? 현실로 빠져나오게 되지. 자, 우리는 요거를 환몽구조라고 해요. 환몽구조. 그래서 환몽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소설의 거다 글의 구성 방식이거나 사건 구성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 저 제목이 이미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소설에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집약본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제목의 의미에 담겨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구운몽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이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몽이라고 하는 환몽구조, 글의 구성 방식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 환몽구조를 통해서, 자, 환몽구조를 통한, 환몽구조의 효과라고 보면 돼. 환몽구조의 기능이라고 할까? 기능? 자, 그 환몽구조의 기능은 뭐다? 꿈을 통해 인간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는 한낱 꿈에 지나지 않더라 라고 하는, 아까 말했죠? 꿈은 무슨 공간? 깨달음을 얻는 공간. 이게 바로 구체적인 깨달음의 내용인 거고, 깨달음의 내용에서 꼭 여기가 주제의식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그거 아니죠. 환몽구조를 통해서 성진은 무엇을 얻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글의 구성이랑 주제의식이랑 상당히 어때?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요걸 먼저 잡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래서 현실과 꿈, 다시 꿈에서 현실로 갈 때 이 경계가 과연 뚜렷한가라는 거야. 이 경계가. 요게 또 세 번째 포인트인데 구운몽에서는 이 경계가 어떻다? 전혀 뚜렷하지 않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요것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운몽에서는 현실에서 있고 그리고 꿈에서 현실로 빠져나올 때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그것도 구운몽의 중요한 특징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다. 오케이, 본문 가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바로 잡아줘야 돼. 자,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체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바로 뭐냐면 연화봉이라는 곳이에요. 연화봉. 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냥 지금은 듣고 넘기시면 돼요. 연화봉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얘기 조금 나오긴 하지만 어떤 곳이야? 여기 있는 노승이 신선들 상대로 강령을 펼치는 곳이에요. 즉 당나라 형상 연화봉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배경이지만 뒤로 좀 가볼게. 그 현실의 배경 속에서 뭐가 등장하고 있어? 동정호 용왕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현실의 배경 속에서 성진이 어디로 가고 있다? 용궁으로 가고 있는 거지?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연결해 줍시다. 당나라 형상 연화봉이라고 하는 요 배경. 이게 지금 현실. 그런데 그 현실 배경 속에서 뭐도 등장해? 동정호 용왕과 그 다음에 그 용궁으로 가는 성진의 모습을 통한 비현실성도 드러나고 있지. 비현실성. 그렇죠? 구청이 어때? 환상적 공간. 자, 따라서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줍시다. 자, 첫 번째 체크. 자, 현실 공간은 지금 누가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둘째자의 성질이 살아가는 공간인데 그 공간은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을 법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지고 있다?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환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현실과 이 비현실을 경계짓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다, 의미가 없는 거다. 무의미한 행동이다라는 걸 이미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배경에서부터. 알겠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일단 먼저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정도만 체크합시다. 현실과 비현실적인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그거 하나만 체크하고 본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게 포인트야. 자, 본문 갑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용왕이 잔치를 열어서 손수 성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성진한테 뭐를 권하고 있다? 술을 권하고 있어. 자, 우리 광약이라고 하는 소재, 어떤 소재? 술이라고 하는 소재의 기능 체크합시다. 술의 기능. 자,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감히 그 불가의 계율을 제가 깨트리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갑시다. 자, 부처가 5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 나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먹는 술은 어떻다는 거야? 너한테도 보약이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야. 내 성의가 있으니까 술 좀 마셔줄래? 라고 해서 결국 성진이 뭐해? 차마 사용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잔을 기울였다. 여기 잇따라 석잔을 기울였다. 지금 성진 뭐하고 있다고요? 불가에서의 계율을 술을 마심으로써 파괴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술을 마심으로써 2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술이. 첫 번째, 앞으로의 사건에 무엇을 제공해? 소리. 앞으로의 사건에 실마리를 제공해. 자, 무슨 소리야? 바로 육관대사로부터 벌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건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육관대사에게 벌을 받는 계기를 마련을 해주더라.
자, 그리고 이렇게 육간대사에게 벌을 받은 성진은 현실 세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로 쫓겨나게 돼요? 꿈속 세상으로 쫓겨나는 거잖아. 그걸 이 소설에서는 환생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진의 운명을 뭐 하게 되는?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지. 성진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할 때는 요 키워드 기억해주면 돼. 아, 실마리다, 실마리다. 어떤 사건 정리에 있어서 뚜렷한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다. 오케이? 이게 지금 광약이라고 하는 수의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 자, 이제 술 알뜰하게 마셔가지고 약간 축기가 일어나는 상태야.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약간 뭔가 이렇게 이성 같은 게 흐리동통해진단 말이야. 자,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여기 봅시다. 뇌물. 문득 기한 향내가 코에 진동하여 향후 기운도 아니고 화초 향내도 아닌데 사람의 뼛속에 사무쳐 정신이 호탕하여 능히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인 거지. 자, 어떤 장면이야? 장면만 체크합시다. 성진과 팔선녀가 만나는 장면. 성진과 팔선녀가 만나는 장면이다. 자, 여보살이여, 빈스는 연화도랑 육간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 유교적인 도구, 남자와 여자가 한 곳에 있을 수 없으니 좀 비켜주시오,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전소설 하면 항상 어떤 게 나와? 그럼 말하기 방식과 관련해서 문제들 나오잖아.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체크합시다. 자, 말하기 방식. 첫 번째, 빈승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낮추어 표현하고 있어. 겸손한 겸손. 요 빈승 당연히 누구? 성진 얘기하는 거지, 성진. 두 번째, 간단한 거. 자, 나 누구다? 연화도랑 육간대사의 제자다. 의심할 만한 사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체를 밝히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말 어떻게 강압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부탁하고 있지. 되게 간단한 내용이야. 하지만 고전소설 하면 거의 말하기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 나오긴 하니까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체크만. 오케이? 이런 상황.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다시 거기에 화답하는 사람들 팔선녀의 말하기 방식도 체크합시다. 팔선녀의 말하기 방식. 자, 요건 그냥 저랑 같이 따라서 체크만 해주면 돼. 일단 첫 번째, 우리 역시 누구다? 위부인의 신녀들이다. 우리는 위부인의 신녀들이다. 역시 자신들도 정체를 밝히고 있죠. 자, 그러면서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간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그런데 첩들이 들은 이 길에는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했으니, 자, 들은 이야 인용을 통해서 첫 번째,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미리 먼저 와 있으니 도인의 말씀이 말당치 아니하 어떡하자? 바라건대 가는 길로 가소서. 그래서 인용을 통해서, 인용과 플러스, 자, 요거 1, 2 근거예요, 근거. 인용과 근거를 통해서 성진의 부탁을 어떻게 완곡히 거절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만 체크합시다. 그래서 성진과 팔선녀가 만나는 주요 장면이니까 요 두 인물이 하면 좀 그렇고, 요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 이 정도만 체크하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팔선녀가 다시 얘기를 해. 지금 나 맹물도 깊고 다리도 이러니까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난 계속 다리로 건너야겠다라고 하니까 팔선녀가 옛날 달마 종작께서는 그냥 사례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주고, 사례 제시. 갈릭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했으니 너 역시 어때? 달마 종자도 불가에 있는 스님이거든. 그러니까 너도 이제 불제자로서 스님이잖아. 달마 종자처럼 뭐 해라? 갈릭 타고 다리 건너지 말고 여기 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찌 너는 달마 종자와 같은 능력도 없니? 라고 하면서 가볍게, 자, 요것도 미리 체크합시다. 가볍게 뭐 하고 있다?
성진을 놀리고 있다. 말하기 방식.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성진을 뭐하고 있다? 가볍게 놀리고 있다. 자, 이런 부분 가지고서 뒤에 나오긴 하지만, 자, 성진과 팔선녀가 뭐 하면서 지금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희롱하고 있는 거죠, 서로. 너무 꼬들고 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장면이 나중에 또다시 뭐가 되는 거야? 육간대사로부터 벌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술 마셔서 그런 거예요. 술 마셔서. 알겠지? 그래서 광량의 기능을 잘 체크해줘야 돼, 술의 기능을. 자, 쭉 좀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어디 부분 체크할 거냐? 아직까지 지금 서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말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이때 성진이 손을 들어 복사꽃 가장을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8봉오리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로 화하였다, 변하였다 라고 하는 고전소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바로 무슨 성? 전기성. 비현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전기성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성진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성진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체크를 하는데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8개의 봉오리가 땅에 떨어져서 8개의 명조로 바뀌었다잖아. 나중에 요거 쓰지 말고 지금 현실에서는 팔선녀가, 그치? 꿈속에서는 얘네들이 뭐로 바뀌어? 팔부인으로 바뀌어. 자, 이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되게 복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8봉오리 팔선녀가 꿈에서는 누구로 바뀐다? 팔부인으로 바뀌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서 만약 이거 정리해준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그냥 이후, 환생 후, 여기가 꿈이야, 환생 후가 됐어요. 환생 후, 여기 후, 성진과 팔선녀의 무엇을 암시하고 있다고요? 인연을 암시하고 있다. 팔선녀가 모습이 바뀌더라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팔선녀가 각각 그 8개의 명주를 손에 쥐고 성진을 보면서 한번 묻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성진은 솟기 위해서 오랫동안 어때? 미련 남는 거야. 미련 남는 거. 그래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그러니까 성진에 대한 태도 정도만 체크합시다. 팔선녀에 대한 미련. 오케이? 즉 가로치고 뭐라고 적어주는데 세속적 욕망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 욕망. 검색을 잘 보이나? 다시. 성진의 팔선녀에 대한 미련, 그리고 그 미련은 불제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세속적인 욕망인 거지. 그렇죠? 자, 하나 더 있어. 세속적 욕망이 어딨냐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굳이 이런 도수를 안 보여줘도 되는 상황인데 도수를 보여주고 있잖아. 왜? 팔선녀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 성진의 비현실적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에서도 요거 하나 체크해 줍시다. 성진의 뭐가 드러나고 있다? 과시욕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에 맞지 않다고? 불제자인 성진의 정체성이라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야흐로 성진의 석교를 떠나 스승을 만나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자,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거짓말하고 있는데 대사가 어때?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가 시원하다고 얘기를 해준 거야. 자,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으로 돌아보니 수련하는 공간 이미 날이 어두워졌다. 자, 우리 시간적 배경만 좀 체크할게. 날이 어두워졌다. 이따가 볼 부분이라서 체크할 겁니다.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된 것들, 이 세속적인 욕망에 눈을 뜬 거잖아. 그치?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자, 이 부분 잘 체크합시다. 자, 어떤 부분? 바로 성진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내적.
그래서 우리는 성질의 내적 갈등, 그거 잘 파악해둬야 돼. 성질의 내적 갈등. 자, 내용 살펴봅시다. 어떠한 갈등들인지. 자,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명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소리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명의 글을 읽고, 자 여기 밑줄 칩시다. 어려서는 공명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가서는 정승이 되어. 자, 검은색으로 가로칠게요. 나가서는 장수, 들어가서는 정승. 출장, 출장, 이런 사자성어. 그 다음에 비단 옷대를 입고, 비단 옷대를 입고. 자, 요건 또 다른 색깔로 밑줄 칠게. 비단 옷대를 입고. 목걸에 조회를 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자 여기도 공명이 후세에 들이우는 것. 요거는 입신양령 얘기하는 거죠. 입신양령. 자 그것이 다 뭐다? 그것이 다 대장부의 일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 요거 묶어가지고 A라고 하면, 자 밑에 요거 보이시죠? 입신양령. 입선양령. 입신양령. 이 부분이 지금 A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질의 내적 갈등. 지금 A라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그 다음 우리 법문,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과 두어 번의 경문과 108명줄 뿐이니. 여기 우리 부처의 법문,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 두어 번의 경문과 108명줄. 상당히 어때? 소박한 삶인 거지. 얘를 빌어갑시다. 그랬을 때 A와 뭐 사이에서? B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나 체크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해줘야 돼. 성질이 어떤 마음? 입신양명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욕망과 그 다음 둘째 자릿의 삶에 대한 회의감, 그 두 개가 서로 뭐보다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더라. 오케이? 자 그런 다음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서 검색으로 쓸게요. 사실 이거 뭐야? 내적 갈등 밑에다 씁시다. 유교적 가치관과 무슨 가치관이? 불교적 가치관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과 불교적 가치관이 대립하면서 성지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고, 자 이로 인해서 결과 살펴봅시다. 이로 인해서 현실에 대한 무엇을 가지게 돼? 현실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되는 거지. 도대체 나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거야. 그쵸? 오케이. 자 그다음 여기 소리 이거 단어 하나만 보여줍시다. 왜 쓰이라 썼지? 출장 입상. 출장 입상. 출장 입상. 장수로 나갔다가 승상이 되어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뭐야? 커다란 공을 쌓아가지고 높은 관식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다 불교적 가치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생각을 이리 하고 저리 하여 밤이 깊었는데, 자,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어. 요거 잘 체크합시다.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어. 자, 체크 포인트 하나 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환영이 나타납니다. 눈앞에 환영. 이렇게 환영. 그래서 이 환영의 기능 잘 체크해 주면 되죠. 그냥 환영의 기능 뭐야? 결국 왜 이 환영이 나타나는가? 앞에서 지금 성질을 뭘 겪고 있어?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 대장부의 삶이 아닌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환영은 앞서 제시된 성진의 무엇이 내적
갈등이 구체적으로 뭐하보다 형상화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질의 눈앞에 팔선녀의 환영이 있다는 것은 앞서 제시된 내적 갈등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면 돼요.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때 성질이 크게 놀라 뉘우치며 생각하되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하는 제일 큰 공부이건을 하면서 순간 뭐하고 있는 것도 자신이 아까 요 환영 가진 거에 대해서 세속적 욕망 품은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가 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향로의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불리며 일천부처를 외우는 데까지 끊읍시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부분이 인몽 부분이라서, 즉 꿈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싹 다 꿈이야, 싹 다 꿈. 근데 봐봐, 분명히 꿈인데 여기 꿈이라고 할게. 꿈인데 그 꿈의 내용이 어때요? 꿈의 내용이 여전히 성진으로서의 삶인 거잖아. 그치? 사형은 주무시나이까 대사께서 부르시나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통해서 분명 인몽이긴 하지만 아까 언급했던 거, 그 이후에 꿈과 현실이 뚜렷이 구분된다?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오케이? 꿈과 현실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 하나만 더 체크해 줍시다. 여기서 또 꿈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꿈과 현실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는다. 자, 이때 성질이 놀라 생각하기를, 자, 육간대사가 부르니까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육간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등초를 훤히 낚같이 펴고 성진을 꾸짖기를,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뭐야? 앞장면에서는 성진의 거짓말에 그냥 속아준 거죠. 이미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거야. 이 부분들을 통해서 육간대사의 기본한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 자,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여 년이 되었사오나 역시 변명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 육간대사가 이르기를 중에 공부에는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자, 체크합시다. 어떤 거요? 성진의 세 가지 잘못. 요거 체크합시다. 성진의 세 가지 잘못. 자, 첫 번째 몸의 잘못이야. 첫 번째 몸. 자, 어디에요? 바로 여기.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하. 파괴한 거지? 광약을 마신 거. 자, 두 번째, 말씀의 잘못이야. 말을 잘못했다는 거지. 팔선녀와 만나 언어로 수작하고. 요게 이제 말씀의 잘못. 그 다음 세 번째, 뜻의 잘못. 즉, 불제자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뜻을 품었다라는 거. 꽃간지를 던져 서로 희롱한 후에 돌아와서, 세 번째, 오히려 반성하지 않냐고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 세상의 부귀를 흠모한. 그래서 뜻의 잘못. 이렇게 세 가지 잘못을 잘 체크해서 연결해 두면 됩니다. 여기 바로 성질의 세 가지 잘못. 자, 그래가지고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형벌. 자, 성질은 저승의 염라대왕에 끌려가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벌을 받고, 자, 요거 여러분들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만 해 계속.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거래. 그렇다면 쓰지 마. 성진과 6번 대사가 있는 공간은 바로 어떤 공간이라는 거야? 천상계라는 거야, 천상계. 그치? 그러니까 천상계와 인간 세계가 뚜렷이 구분되고 있는 게 정작 뭐라고요? 정작 현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구운몽에서의 현실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다? 환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야. 환상과 비환상, 꿈과 현실, 그런 거 구분해봤자 전혀 의미 없다 라는 걸 구운몽은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벌을 받고 이제 중국, 해남도, 수주 땅에서 양소유로 태어난다. 자, 요게 바로 꿈의 주인공이죠. 꿈의 주인공. 그래서 여기도 체크를 합시다. 자, 중국, 해남도, 수주 땅. 이게 뭐라고요? 지금 여기가 꿈속 공간이야. 꿈속 공간.
그리고 그 꿈속 공간은 인간세계. 그러니까 보다 어때? 보다 현실적 공간인 거지. 사실적 공간에 대한 좀 얘기가 잘 되나? 꿈과 현실이 뒤죽박죽 섞여 있게 되고 있는 거야.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지. 계속해서 봅시다. 자, 이에 대해서 양수는 과거에 급제한 뒤 반란을 평정하는 등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벼슬에 오르게 되고 심지어 부인 역시 8명을 두어 그래서 평생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 양소윤은 어느새 무엇을 느낀다?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더라. 이게 바로 이 소설의 주제의식인 거고. 자, 옆에다가 이렇게만 적어줍시다. 결국 성진은 꿈속에서 누구로 살아감으로써 양소유로 살아감으로써 입신양명을 하게 되고 그 입신양명을 통해 결국 뭘 느끼게 된다? 인생이 참으로 더덥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이 꿈속 공간이 어떤 공간? 깨달음의 공간이라는 거지. 깨달음의 공간. 그쵸? 계속해서 가봅시다. 얼마 남았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8부인을 모아두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수녀는 본디 하나님의 배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남자들과의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그러니까 뭐야? 충분히 제대로 잘 즐겼다 이거야. 관직도 높은 데에 올랐고 모두 전생 수련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 각각 돌아가면 천지의 떳떳한 일이라 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불교의 윤회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전생일이 있잖아, 전생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에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어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새한 풀이 되면 자, 요거 체크하고 옆에다 요거 좀 적을까? 지금 양수에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치? 세월이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물이 어떻게 된다? 변화하고 쇠퇴하더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생이라는 건 참으로 무상하구나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점이 다른 작품이랑 연계가 되게 많이 되는 작품이야. 되게 많이 되는 지점이야. 요 지점이.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요거 좀 기억을 해도 우리 시조 중에서 500년이라고 하는 시어 나오잖아. 500년이라고 하는 시어. 그러면 그 주제의식이 인생 무상입니다. 시조 중에서 500년이라고 하는 시어가 나오면 그 시조의 주제의식이 인생 무상. 왜냐면 그 500년이 고려왕조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조선이 딱 건국이 되면서 고려에 남은 신하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막 고려 왕터 돌아다니면서 참 500년 도읍지가 별거 아니구나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요 지점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주제의식이 무척이나 잘 나타나는 부분이고 우리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그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주제의식 때문에 다른 작품들이랑 연계도 많이 되더라. 자, 그래서 초보와 목동이 그곳을 오르내리면 단식하여 바로 오게. 자, 여기는 옛날 양시상이 여러 남자와 더불어서 아주 잘 살던 곳이었는데 참 그게 어찌 되었느뇨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좀 체크합시다. 승상의 부귀풍요와 남자의 어려움. 얘네들 다 뭐야? 인간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즉 속세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속세는 뭐라고요? 가변적이다. 그렇다 보니 어찌 인생이 참으로 더럽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대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양소윤 내가 생각하기에 천하에 유도, 선도, 불도가 가장 높은 이자 이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은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사상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아까 유교 같은 건 뭐야? 아까 봤던 거 출장, 입상이라든지 입신양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8선녀 나오잖아. 선녀 어디야? 도교 쪽.
그 다음에 윤회 사상, 불교, 세 사상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이때 첫 번째, 이거는 생전의 사업과 신후에, 즉 죽어서 이름을 전할 뿐이고 그럴 뿐이고 그럴 뿐.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유교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신선은 도교야.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들어오니 왜 진나라 황제도 자기 신선 되겠다고 뭐야? 뭐 불로장생 약 찾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말잖아. 그래서 두 번째, 도교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런다면 조금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래서 나 결국 뭐 하겠다? 유교도 추가하지 않고 도교도 추가하지 않고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서 진세, 이 인간 세상의 힘든 걸 벗어나고자 합니다. 라고 불교에 귀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양수유의 말하기 방식을 잘 체크해 봅시다. 오케이? 자, 유교의 한계를 언급하고 도교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어. 즉, 이 두 가지를 뭐로 삼아? 근거로 삼아 불교에 귀의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내비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체크 포인트인 내용 확인. 오케이? 내용 확인 잘 하셔야 돼.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양소유의 꿈의 기록. 자,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 호당 위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야? 꿈속 꿈이에요. 꿈속 꿈. 즉 우리들을 몽중몽이라고. 몽중. 자, 그 꿈속 꿈에서 양소유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야? 성진의 삶을 보게 되는 거지. 성진의 삶. 몽중몽, 그 꿈속 꿈에서 양소유가 뭘 보고 있다? 성진의 삶을 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양소유의 꿈의 기능을 잘 살펴봐야 된다. 양소유의 꿈의 기능. 체크합시다. 양소유의 꿈. 첫 번째. 자, 양소유의 꿈을 통해서 성진이 곧 누구가 양소유임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성진이 양소유임을 곧 환기시켜주고 있다. 다음 두 번째,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야. 자, 사실은 성진의 삶이 바로 양소유의 뭐다? 양소유의 성진의 꿈이 양소유의 삶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결국 요거야. 꿈이 뭐라고요? 양소유의 삶이야. 근데 양소유의 삶은 뭐였어? 입신양명이었잖아. 입신양명. 뭐였어? 부귀영화였어. 부귀영화. 그러면 양소유의 꿈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는 거야? 입신양명과 부귀영화는 다 꿈에 불과하다. 덧없다. 이걸 드러내고자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양소유의 꿈의 기능 세 번째. 무엇을 드러내고자 한다?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주제의식. 양소유의 삶. 즉 이런 부귀영화, 입신양명,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요 삶 자체는 그저 한낱 꿈에 불과하더라. 요걸 드러내고 있는 게 양소유의 꿈의 기능인 겁니다. 요게 첫 번째, 요게 하나. 그럼 두 번째, 계속해서 가보자고. 자, 양소유의 삶, 이거 현실이지? 성진의 꿈, 이건 진짜 꿈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뭐 하고 있는 거야? 꿈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거지. 현실과 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거야. 이거 중요하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자,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은 그냥 똑같아. 또 주제의식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현실이라고. 한낱 꿈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역시 꿈이다. 두 개 구분해봤자 뭐하냐?
현실이 꿈이고 꿈이 곧 현실인 거야.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뭐라고요? 덧없음 얘기하는 거야. 덧없음.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엄청나게 철학적이야. 엄청나게 철학적. 이렇게 양수의 꾸미기는 잘 챙겨주시면 되고, 자, 내용 살펴봤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런 상수 제목 그냥 쭉 읽어보면 돼. 지금 이렇게 뜻을 밝히는 거 어때? 여덟 부인들이 옳다 부디 거기 가가지고 불체자로 얘기한 다음에 큰 뜻을 얻어가지고 우리도 같이 큰 깨달음을 이끌어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뭐 체크할 거냐? 여기 잔을 씻어서 다시 부으려고 하는데, 잔을 씻어.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자, 인물 체크합시다. 호승, 산녀사랑, 2인, 사부, 호승, 고인. 다 누구 얘기하는 거다? 육관에서 얘기하는 거다. 자, 지겹지만 또 얘기합시다. 현실의 인물인 육관대사가 어디 속에 등장하고 있어? 꿈에 등장하고 있지. 이제 무슨 얘기 할지 알겠지? 현실과 꿈의 그 경계가 어떻다고요? 모호하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뚜렷하다면 육관대사 꿈 속에서 나타날 수 없었을 텐데, 현실의 인물이 육관대사 꿈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곧 현실과 꿈의 경계가 되게 모호하다는 거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어때? 양수였네. 육관대사 아직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야. 내용 확인 잘 하셔야 돼. 자,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 하였다. 문득 깨달아서 능파 남자를 돌아보며 얘기하기를, 자, 내가 지난날 토건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이거 뭐야? 성신의 상징이야, 성신. 자, 역시나 양소유의 뭐를 통해? 꿈을 통해서 성신의 삶을 엿보고 있는 거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이 화상이 누구라고? 육관대사가 법제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화상이 지금의 노승이며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야. 역시나 어떤 장면이요? 몽중몽 장면. 몽중몽. 이거 잘 체크해야 돼. 몽중몽. 우리 아까 앞에서 체크했었죠? 양소유의 꿈의 기대. 여기 이제 몽중몽의 개념입니다. 꿈속의 인물이 현실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몽중몽이야. 이런 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라고? 성진과 양소유가 사실은 같은 인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성진의 꿈이 곧 양소유의 삶이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현실과 꿈의 경계가 되게 모호하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 네? 그래서 이 몽중몽의 기능 잘 알아두시고, 자, 이에 대해서 호승이 박장대소하며 얘기하기를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니,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을 기억하고, 요거는 양소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자, 이거는 성진의 삶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참 너보고 누가 똑똑하다고 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자, 이에 대해서 승상이 망연자실하며 말하기를, 자, 요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엿봐둔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만 적어둡시다. 자, 나는 어때? 어려서부터 뭐 부모 슬라에서 이렇게 자랐고 어떻게 했고 그 살아가는 동안 너를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자신의 삶의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서술상의 특징으로 나타나거나. 자, 그러면서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우리 어차피 40분에 시작했으니까 5분만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해봅시다. 자, 춘몽이 봄에 꾸는 꿈으로 이거 자체를 안 쓰이고요. 요 의미로 쓰입니다. 요 의미. 덧없는 인생. 자, 춘몽을 깨지 못했대. 그러면 상고, 즉 양소유의 지금의 삶이 뭐라는 거야? 춘몽이라는 거잖아. 그치? 이 덧없는 삶이 뭐라고? 양소유의 삶이야. 너 아직 네 삶에서 못 깨어났구나.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제의식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거, 부귀공명 이런 거 다 없다? 다 어떻다? 다 덧없다.
자, 이에 대해서 4번은 어찌하면 소유를 이 추모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부분 손에 잡고 있는 석장을 들어 돌란간에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무대 위를 덮어서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한 다음에 위에다가 묘사 체크합시다.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지금 묘사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장면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요? 바로 꿈에서 현실. 오케이? 자, 묘사를 통해서 지금 장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가운데 꿈속에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제 완전히 꿈에서 깨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역시나 양수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 꿈과 현실의 경계가 뭐하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체크해줘야 될 거는 이건 육간대사의 역할. 도대체 육간대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그냥 한 키워드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 한 키워드. 자, 육간대사 지금 뭐하고 있어? 성진과 팔선녀가 꿈을 꾸게 하고, 그치? 그 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그 꿈에서 세속적, 요건 안 써도 돼요. 욕망을 실현시키고, 이 검은색도 안 써도 돼. 세속적 욕망을 실현시키고, 그 세속적 욕망을 실현시킴으로써 성진이 뭘 깨닫기에? 인생무상을 깨닫게 하는 거지. 자, 이제 성진이 인생무상 깨달았어. 그 후에 뭐 한 거야? 그 후에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육간대사는 성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요거 잘 체크해 줍시다. 오케이? 자, 뭐라고요? 성진과 팔선녀가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요거를 기억을 해주는 조력자. 넘어가도 되죠? 자, 이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고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사흘을 둘러보니 편리한 자도 간 곳이 없다오나. 자, 수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이 부분 자신의 몸은 작은 남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자, 여기 체크합시다. 불은 이미 사라지고 다른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앞부분으로 잠깐 가볼래? 우리 인공 부분. 자, 인공 부분 보면 이제 막 성진이 뭐하고 있었던 거야? 포단 위에 앉아 있었을 때야. 그치? 밤중에. 지금 꿈에서 깨어난 부분인데 어때요? 시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렇게 크지가 않아. 즉 아주 짧은 꿈을 통해서 무엇을? 양수의 삶을 체험하게끔 한 거지. 이 부분이 꿈에서 깨어나는 강모 부분. 꿈에서 깨어나는 강모. 저 유래서부터 꿈에서 깨어난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질문 던질 필요 없다고. 얘는 꿈과 현실이 뭐하기 때문에. 알겠지? 다만 공간이 어때? 아까 인문부 공간. 공간이 정확하게 동일하잖아. 포단위라고 하는 공간. 그래서 그 포단위라고 하는 공간의 공통점을 삼아서 앞부분에서는 인문, 여기서는 강몽이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과 지금 자, 꿈꾸기 전 지금 밤중이에요. 여전히 어때? 포단 위에 있었던 거야. 포단 위. 이것도 쓰지 마. 포단 위. 자, 꿈꾸기 전에 뭘 소망하고 있었어? 인간 부귀와 망녀의 정욕을 소망하고 있다가 하룻밤의 꿈, 이 하룻밤의 꿈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했다? 양소유의 삶을 체험하게 되고, 그 양소유의 삶을 체험함으로써 뭐를 느끼게 돼? 인생무상을, 자, 여기 포인트, 스스로 느낀 거야. 스스로 느낌. 누가 도와줘서 느낀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았고, 꿈꾼 일. 자, 이제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갔습니다. 새벽. 그때 이제 뭘 깨달은 거라고요? 인생무상을 깨닫고 있는 상황이다. 요 이야기 구조입니다. 요 이야기 구조. 이렇게? 요 이야기 구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에서 꿈으로, 꿈에서 다시 현실로 빠져나오는 무슨 구조다? 환몽 구조다. 환몽 구조. 여기 환몽 구조. 알겠지? 무슨 말인지? 요거 주의해야 돼. 인생무상 누가 느끼게 해준 거 아니에요. 조력자일 뿐이야. 육간대사는. 알겠지? 스스로 느끼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터덕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소재인데 굳이 체크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뭐야? 성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스님이라고 하는 정체성. 암자, 포단, 각각 그 까칠까칠한 머리, 그 다음 108명 줄. 자, 가봅시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처음에 스승의 책망을 듣고 풍도, 지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으로 환도하여 양간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국제에서 나 부귀공명 다 누렸는데 그게 다 뭐였다? 하룻밤에 꿈이 하나.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주제의식 드러내고 있는 거고, 인간 무기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이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역시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죠. 주제의식.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육관대사가 부르고 성진이 나아간 상황이야. 자, 요 내용도 잘 봐야 돼. 자, 성진이 머리를 소원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제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자, 첫 번째 체크합시다. 무슨 첫 번째요? 눈물의 의미 첫 번째. 반성하다. 세속적 욕망을 품고 그로 인해서 고뇌한 거에 대한 반성입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그로 인해 고뇌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것.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의 윤회의 벌을 받아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현실 공간인데 계속해가지고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환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사부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하룻밤의 꿈으로 제자의 마음이 깨닫게 하시니. 자, 눈물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깨달음에 따른 눈물. 어찌 보면 기쁨의 눈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니 참으로 기쁨이다. 그러니까 어때? 날 용서해주고 깨달음까지 주셨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 의미. 감사. 그래서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그래서 뭐하고 있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래서 눈물의 의미 세 가지, 그냥 기본적인 내용 한 개 그냥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의미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육관대사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이거 잘 체크해야 돼. 네가 스스로 흥을 타고 갔다가,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세속적인 욕망이 생겨서 양소유로 태어난 거다. 근데 흥을 다해서, 즉 네가 스스로 또 덧없음을 느껴서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련을 했느냐? 기껏해야 뭐 해줄 거야? 그냥 꿈을 꾸게끔 해준 거야. 불가능한 조력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자, 요거 체크합시다.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너의 깨달음은 어떻다?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용하는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 성진은 꿈에서 깨어난 후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아니에요. 불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거야. 어떤 깨달음? 계속해서 뭐라고 했어? 현실과 꿈을 경계지고 있잖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세속적인 욕망은 그대로 뭐야? 그대로 세속적인 욕망인 거야. 한마디로 꿈과 같은 게 아닌 거야. 덧없는 게 아닌 거지. 자, 이에 대해서 요거 잘 체크합시다.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수에서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요 의미부터 살펴본 다음에 고사를 왜 인용했는지 살펴봅시다.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다시 말해서 현실과 꿈을 구분짓는 건 뭐다? 무의미한 행동이다. 이 말은 곧 세상의 모든 것이 거기다 보면 거짓이기도 하고 참이기도 한다라는 얘기인 거지.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이기도 하고 참이기도 하다. 그러니 어떻다? 더럽다. 그러니 더럽다. 굳이 그런 거 구분해서 뭐해? 어차피 다 사라지고 많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공사상이라고 막 나올 거야. 요게 지금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사상이라는 게 단순히 인생무상 이게 아니라 현실과 꿈 무엇 하나 구분할 필요가 없다. 왜? 모든 것은 덧없는 거기 때문이다. 요게 바로 이제 공사상이고, 이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뭘 인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옆에 날개 문제 작품 같이 보시죠. 옆에 날개 문제.
자, 장주의 꿈은 이 소설의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자, 일단 첫 번째 간단한 거 체크할게요. 자, 성진의 무엇을? 깨달음을 돕기 위해, 깨달음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부족을 지적하기 위한 장치.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무엇을 부각하고 있는 거야?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는 거야. 장주의 꿈이라고 하는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정리하실 때 이 날개 문제 잘 정리해주세요. 날개 문제. 이제 거의 끝이야. 끝났어. 자, 여러분 들어갑시다. 하지만 자, 내용만 체크할게. 자,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성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누가 찾아와? 팔선녀가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했습니다. 여기 밑에 제자로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내용만 체크합시다. 자, 대사가 말하기를 여성들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이 깊어. 그래서 니네 수련하기 힘들 텐데 그거 가지고서 되겠어? 라고 하니까 팔선녀가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첫 번째, 얼굴에 칠한 연지분을 씻어버리고, 두 번째, 흑음 같은 머리를 깎아버렸다. 팔선녀의 속세와의 단절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속세와의 단절 의지.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배경묘사 하나만 체크합시다. 배경묘사. 자, 좋도다. 드디어 대사가 법제에 올라 경문을 간론하니 백호의 빛이 세상에 쏘이고 하늘의 꽃이 비같이 내렸다 라고 하는 무엇을 통해서 배경묘사를 통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퍼졌다 라고 하는 그냥 내용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요거 두 개만 그냥 정리해줘. 배경묘사를 통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식, 인생구성이라고 하는 주제의식, 그 가르침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이게 바로 배경묘사의 기능이다 정도만 체크해 줍시다. 오케이. 이게 구문이야. 주제의식이 너무나도 어려워.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을 살펴봤고요. 우리 10분 쉰 다음에 48분에 같이 또 보도록 합시다.